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올 한 해 가장 기다려온 영화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헤어질 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6월달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지난달에 크게 화제를 모았던 두 편의 한국 영화가 나란히 개봉을 해서 무엇보다도 관객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헤어질 결심이 개봉을 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가십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 영화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영화의 훌륭함을, 재미를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키면서 감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해설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자, 헤어질 결심은 사실은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 굉장히 순도 높은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바로 직전 영화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직전 영화에서 했던 방법을 포기하고 정반대의 지점에서 영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사실은 대사를 굉장히 적게 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졌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박찬욱 감독 영화들 중에서 대사가 거의 제일 많은 영화 중에 한 편일 것입니다. 오대수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많아서 그 모든 문제를 초래했던 사람이라는 그 설정처럼 영화 속에서 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작과 다음 작품 사이에서의 어떤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청력을 통해서 필모그래피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는다고 할까요? 헤어질 결심도 보면서 처음에 딱 든 생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전작이었던 극장 장편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직전 작품이 아가씨가 되는데요. 아가씨도 큰 국제적인 성공을 거뒀죠. 근데 아가씨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그 영화의 이제 플롯은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직선주로를 내달리는 것 같은 굉장히 호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헤어질 결심은 직선주로가 아니라 굽이굽이 산길 속으로 들어가고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 도무지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길이 끝날 수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수많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군다나 그 길은 짙은 안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랑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힘이 넘치고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아가씨와 정반대로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섬세하고 뭔가 이 감정을 알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아주 섬세한 사랑 영화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전작과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는 면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영화의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에서는 이 두 배우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죠. 사랑 영화에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어떤 배우들이 어떤 감정을 연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퀄리티가 큰 차이를 둘 텐데요. 이 영화에서 진짜 일단 박해일 씨는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해일 배우는 그동안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어떤 영화를 찍어도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좀 약간 좋은 심성으로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나올 때조차도 굉장히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배우로서 굉장히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해일 씨 볼 때마다 해사하다라는 우리나라 어떤 표현이 항상 떠오르게 되는데요. 박해일 씨만이 갖고 있는 어떤 해사함이, 그리고 반듯함이, 그리고 또 그 뒤에 사실은 이 인물이 그렇게 반듯하지만 그 뒤에 또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이용한 또 박해일 씨의 대표작들도 있죠. 이런 어떤 복합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연기를 헤어질 결심에서 박해일 씨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흐르면 박해일 씨의 대표작으로 당연히 이 영화가 그 중에 한 편으로 당당하게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무엇보다도 물리적으로도 영화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나타나게 되고, 이 영화에서의 상당 부분들, 특히 이제 1부와 2부로 나뉜다고 했을 때 부산에서 벌어지는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사실상 박해일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훌륭하게 해낸 그런 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웨이인데요. 이 영화의 구조로 본다면 특히 이제 일부 부산에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기본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해준, 그러니까 박해일 씨가 탕웨이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바로 그 알아가는 대상이 되는 그 탕웨이 씨가 갖고 있어야 될 그 설애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매력 같은 것이 멜러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탕웨이 씨는 뭐라고 할까요? 다른 연기도 물론 잘하겠지만 멜러에 최적화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멜러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장르일 때 그런 감정을 가장 잘 입체적이고도 깊게 감정의 골을 파고 감정의 산을 쌓는 그런 탁월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뭐 만추 같은 작품이라든지 새끼 같은 작품을 통해서 탕웨이의 그런 어떤 이 배우만의 고유한 매력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헤어질 결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의 탕웨이 씨는 무척이나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역을 다시 한번 또 멋지게 해낸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영화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미묘한 감정을 다루고 있고 영화가 그것을 속 시원하게 다 낱낱이 해설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영화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영화 속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맥이 닿아 있는 부분들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이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어떤 관계의 그물망 같은 것들을 캐내서 여러분들께 해설해내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어질 결심 키워드 7이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드리게 되는 말은 그냥 이 영화에 대한 제 의견이니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확장하는 방식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도 지금 이 영화의 코너가 자주 그렇듯이 스포일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랬을 때 결말까지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1번부터 7번 중에서 3번까지는 제가 사실상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 영화 2부를 포함해서 중반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제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이 영화를 보시지 않고 혹은 스포일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3번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저는 경고 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은 안개와 드레스라고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키워드를. 자, 이 영화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특히 이제 영화의 전반부는 부산, 영화의 후반부는 이포라는 그 두 개의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제 후반부의 이포라는 그 바닷가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가? 안개가 항상 오전에 자욱하게 끼어 있다라는 그런 특성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안개라는 것은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세계를 채우고 있는 일종의 세상의 진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안개라는 것은 더 중요하게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단 둘만의 사랑을 하고 있는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해준, 설의 이 사랑을 감싸고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약간 장르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사랑의 초입 단계에서 확신하지 못할 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우리를 애타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겠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초입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알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정말 진진하게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감춰서 사실은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상대의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안개에 넘어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안개는 사실은 심리적인 것을 묘사하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인 그런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각적일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안개는 청각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이라면 박찬욱 감독이 누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헤어진 결심이 애초에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사실은 어떤 한 노래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 그 노래로부터 시작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박찬욱 감독이 하고 계시죠. 그 노래는 바로 정훈이 씨가 불렀던 굉장히 큰 히트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오래된 한 50년쯤 된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안개라는 노래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안개는 여러 번 계속 영화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 안개의 가사를 듣게 되면 안개 자욱한 길을 이제 나홀로 걸어간 어떤 사람이 이미 끝난 사랑을 반추하는 그런 내용들을 노래가 담고 있는데 노래 자체가 워낙 명곡이기도 하고 오래된 노래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고요. 애초에 이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정에서 시작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의 안개는 실제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뿌연 안개로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영화의 계속 바탕에 깔리게 되는 이 정훈이 씨의 노래 안개라는 노래로 또 역시 형상화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안개는 말 그대로 시각적이면서 청각적으로 이 영화를 꽉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정훈이 씨가 부르는 안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트곡은 이 영화의 말미에서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녹음하게 된 송창식 씨와 정훈이 씨의 듀엣 버전으로 끝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스포일러랑 관계가 되니까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레스에 관한 부분인데 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가 사실은 연관이 되는데요. 이 영화를 만약에 장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핏 딱 보면 아 이건 필름 노아르적인 전형적인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필름 노아르라고 지칭하는 장르가 있죠. 범죄극을 다루는 어떤 특정한 시각 스타일과 혹은 주제의식과 이런 걸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필름 노아르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파무 파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주인공인 남성을 섹슈얼리티를 무기로 해서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래서 파무 파탈이라는 어떤 불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장르적으로 가장 일단 초반에 강력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탕웨이가 연기하는 설애가 파무 파탈일까? 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문이 이 영화를 한 중반까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어쩌면 끝부분까지 강력하게 밀고 간 하나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녀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게 하는데 바로 그런 마음 자체는 관객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인 해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들이 사실은 안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영화의 안개처럼 압도적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렇게 점점이 박혀있는 또 다른 모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색깔에 관한 모티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 속에서 탕웨이는 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색을 번갈아 입고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주로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나올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녹색, 특히 이제 청록색에 해당하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영화의 가장 후반부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색깔이나 혹은 상황에 관한 것들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됩니다. 이 청록색 드레스를 주로 입고 나올 때 이 청록색 드레스는 평상시에는 녹색인데, 사실은 녹색에 가까운 청록색인데 햇빛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그녀를 목격한 사람들이 드레스 색깔이 뭐야 라고 극중에서 말할 때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손을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뻗친 사진을 찍히게 되는 것이 결정적이 되는데, 그때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파란색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녹색으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옷을 입고 나서 이 주인공 부부,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이제 혜준 역을 맡고 있는 그 박해일 씨와 함께 커플로 실제 부부로 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설애와 그 다음에 설애의 두 번째 남편인 호신이라는 남자와 시장에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그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나오게 되는데, 그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 아내인 정한,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맡은 박해일 씨의 아내 캐릭터가 뭐라고 물어보게 되냐면 그 드레스 입은 여자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색깔을 말하죠. 한 사람은 파란색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역시 또 녹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정도로 보기에 따라서 해를 받느냐 아니냐, 안개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이 드레스의 색깔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사실은 안개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녀의 양면적인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살인자일 수 있는 어떤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품격 높은, 그리고 절절한 어떤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혹은 사랑의 주체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냐, 아니면 내가 사랑해서 마땅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어떤 여자 혹은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 드레스하고 사실은 시각적으로 매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청록색이 갖고 있는 어떤 미스터리 같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그 진실의 양면성 같은 것을 사실은 이런 드레스의 색깔 같은 것이 뜻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 속에서 색깔이 약간 달리 보이는 청록색에 관한 모티브가 굉장히 그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영화랑 이 영화가 또 맥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 이 빨간색들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한테 주인공인 설애가 구타당할 때라든지, 혹은 설애가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극 중에서 설애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가만히 보시면 이 영화의 그 드레스뿐만 아니라 곳곳에 녹색의 테마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죽거나 죽으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옥상인데, 혹은 산 위인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옥상들은 우리나라의 옥상들이 흔히 그렇듯이 녹색으로 바닥을 칠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녹색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펜타닐이라는 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약은 네 알만 먹어도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이 녹색입니다. 청록색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약은 청록색의 죽음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그 약을 주어서 사실상 영면에 들게 만드는 일종의 위안가도 같은 것으로 영화에서는 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녹색 이미지랑 연결이 된다든지, 설애가 집에서 항상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적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면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녹색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흙을 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녹색 버킷이 있죠. 양동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 수많은 녹색들이 있는데, 이 녹색들은 거칠게 말하자면 일종의 진실의 색깔 같은 것으로서, 혹은 구원의 색깔 같은 것으로서 영화에서 사실은 형상화되어서 시각적으로 바탕에 깔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모티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과 데이트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영화가 일단 그 대중적인 재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물론 사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혹은 오랫동안의 영화의 난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영화라는 매체가,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재밌다고 할까요? 그런 모티브가 뭔가 하면, 영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굉장히 초반에 사랑하게 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녀가 이 구소산이라는 데서 사람이 추락사에서 어떤 기도수라는 남자가 죽은 것이 영화의 시작인데, 그 기도수라는 남자가 죽은 것이 과연 자살일까, 아니면 사고사일까, 아니면 혹시 부인이 죽인 타살일까, 이것을 놓고 굉장히 이 형사 입장에서 의심을 하면서 바로 그 부인의 이상한 행동들을 키워 들어가는 것이 영화의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범죄극 혹은 그 형사 장르 영화로서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를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애라는 여자한테 마음적으로 사실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혹시 범죄의 증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혼자 남은 그 아파트를 아침 저녁 밤으로 계속 감시를 하죠. 차 안에서도 감시를 하게 되고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감시는 당연히 형사 영화 입장에서는 용의자가
나쁜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혹은 범죄의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기 위해서 잠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형사 영화의 외피를 갖고 있는 멜러 영화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멜러 영화로 이 상황을 번안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실상 잠복으로 상대를 관찰하는 것은 상대를 지켜주는 일종의 데이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 주변에서 잠복할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일의 명분을 가지고 그녀를 마음껏 사랑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된 사이에서, 더군다나 상대방과 자기는 더군다나 결혼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마음껏 마음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나는 형사이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은 용의자이니까 나는 그의 주변을 떠돌면서 감시를 해도 된다라는 마음의 어떤 일종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감시를 하는데, 사실상 그 사이에서 그가 보는 것은, 아이고 저런 오늘 저녁도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아이스크림으로 때우는구나, 혹은 몸에 좋지 않을 텐데 계속 담배를 피워서 흡연을 하는구나, 혹은 혼자서 무릎에 머리를 묶고 울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녀를 계속 이해하거나 걱정하게 되는 마음을 늘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사실상 그녀의 의심을 두고 쫓아가는 그 일련의 형사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과정은, 사실상 자기에게 관심을 둔 여자 주변에서 그녀를 지켜주면서 그녀를 알아가고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를 혹시 그녀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혼자 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형사가 계속 그 의심을 하게 되면서 주변을 맴돌게 되면 용의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텐데, 오히려 그녀 입장에서는 혼자 남아있는 자기 집을 굉장히 믿음직한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짧은 대화들이 오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잠복하고 상대를 관찰하고 혹은 그 반대 입장이 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놓고 해서 그렇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사랑이 깊어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이죠. 사실은 박찬욱 감독이 이런 방식들을 흥미롭게 영화 속으로 굉장히 잘 끌어들인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TV 시리즈였던 리틀 드러머 걸에서 극중의 인물들이 수행하는 임무와 그 두 사이에서의 어떤 러브라인 같은 것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장르적으로 옮겨낸 적이 있었죠. 이 영화 인물들은 많은 경우에 실제 사랑도 그렇겠습니다만, 오래 관찰하고 오래 관심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삶에서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서로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은 이 오랜 관찰의 결과 서로에게 뭔가를 중반부까지 해줍니다. 남자는 무엇을 해주는가 하면, 저 사람이 일을 하고 혹은 남편을 여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몸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의심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인데 밥을 해주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중국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디서 레시피를 따서 내가 할 줄 아는 중국 요리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중국식 볶음밥을 해주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게 중국식이라고요? 하고 이제 굉장히 놀라면서 먹으면서 맛은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녀의 삶을 채우는 부실한 어떤 식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맛있는 초밥을 대접하거나 혹은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것으로서 남자는 그녀에게 어떤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남자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불면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그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잠을 선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잠을 어떻게 선사하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에로틱하기도 한데, 두 사람의 숨결을 맞추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뜨겁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는 장면은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일 텐데,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녀는 그에게 숨을 같이 맞추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기 애틋한 마음을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남자를 잠에 이르게 만드는 장면, 그에게 잠을 선사하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밥이나 잠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은 사실상 서로의 일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여를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이런 것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상대에 대해서 오래 관찰을 하고 오래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곡진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사진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사실은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관계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의심받아서 혹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용의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상대방의 거짓말을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내야 되는, 캐들어가야 되는 형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수비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더군다나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배우들뿐만 아니라 이제 극중의 설정 자체가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의 거의 모든 대사들은 사실상 한국어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중국어로 이루어지는 대사도 있고요. 극중의 설에는 한국에 온 상황에서 결혼까지 한국 남자랑 했지만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소통에서 자기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한국말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위트 있고 재미있는 모티브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통역 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한국말로 전달을 못할 것 같으면 중국어로 막 자기의 마음을 쏟아낸 다음에 그것을 녹음한 상태에서 통역 앱으로 들려주면 그 말이 아주 건조한 남성 성우의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죠. 이것이 영화에서 약간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어떤 순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와닿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전달했는데도 오해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소통이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랑의 순간을 이런 중국어 통역 앱이라는 것을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실상 영화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현재 놓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사건 속에서의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점점점 발견된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니까 어찌됐건 부인한테 여러 가지 경위를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그래서 경찰서로 부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그녀한테서 이상한 매력 같은 것을 형사인 혜준이 느끼게 되는데 이 설애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슬퍼하는 느낌도 없고 당황하는 느낌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약간 미소까지 띠면서 어떤 말들을 하게 되니까 너무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당신의 남편이 이 구소산이라는 데서 추락사를 했으니까 시체가 굉장히 처참한데 시체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말씀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찍어서 시신을 찍었던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라고 혜준이 설애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 초반에 굉장히 흥미롭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설애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순간 혜준의 표정입니다. 혜준이 뭔가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말을 했던, 다시 말해서 너무 사건이나 시신의 상태가 끔찍할 테니까 그냥 말로 간접적으로 들려주세요 라고 했던 이 설애의 요청은 중간에서 설애가 바꿉니다. 그 말을. 그러더니 다시 사진이라고 말을 하죠. 그 순간 그 얘기를 듣게 된 혜준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 반가워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죽은 남편의 굉장히 끔찍한 그런 시신의 상태를 사진으로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첫 대사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사건이 생기기 전에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후배와 함께 바로 이 혜준이 하는 대사가 영화 속의 첫 번째 대사인데요. 요즘 왜 살인사건 소식이 없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형사로서 굉장히 성실하고 철두철미하게 사건을 해결해 가는 사람이지만 살인사건이 나고 어떤 그 사건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한 것도 피가 너무 많지만 않으면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놀려서 부인인 극중에 이제 이정현 씨가, 정한이라는 여자가 아내인 그녀가 항상 혜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당신은 나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당신은 살인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게 되죠. 그럴 정도로 이 남자는 그런 장면들, 그런 굉장히 고고하고도 끔찍한 장면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부릅뜨고 볼 수 있는 곳을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도 바로 설애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두 사람이 초반에 통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처음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살짝 실망했다가 사진이라고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니까 역시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꼬마 정구가 반짝이는 것 같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미묘한 연기 같은 것이 있었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바다와 산이라는 대립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런데요. 이 영화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나거든요. 이 두 사람은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 이제 공자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자요산 지자요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랬을 때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에 바다에서 끝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이들의 배우자입니다. 둘 다 결혼한 사람인데, 물론 남편이 죽긴 했습니다만 이 기도수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설애한테 집착했고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이 남자는 소유욕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니셜을 새겼던 남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혜준의 아내인 정한이라는 여자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냐면, 남편은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만 만나게 되는데, 주말 부부들이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주변의 얘기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혹은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자기 어떤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말마다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남편과 잠자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다시의 어떤 자기의 안전한 어떤 부부로서의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한이라는 여자, 설애의 남편인 기도수라는 남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강한 소유욕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은 소유욕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은 역시
역시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뒤로 가면 갈수록 달라 보였던 두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이 사랑의 한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공통점의 궁극은 결국 멜러 영화에서 과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했던 것일까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후반까지 치닫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영화의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그 영화의 그 결말과 사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약간 일부러 안개에 감싸인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4번부터는 결말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혹시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은 이 부분부터는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질곡동 사건. 얼핏 보면 영화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저 사건이 영화에 왜 나오는 것일까? 심지어는 이 사건을 묘사할 때 왜 박정민 같은 그런 스타급 배우를 이 영화가 카메오로 몇 장면 나오지도 않는데 쓰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중반까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사실상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영화에서 이 기본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애의 남편인 기도수라는 남자가 구소산이라는 데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했다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과연 자살인지 타살인지 추락사인지를 알기 위해서 풀어가는 것이 메인 사건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이 해준이 3년 동안 매달리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영화에서는 질곡동 사건이라고 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질곡동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범인이라고 지칭이 되는 어떤 남자가 피살된 사건인데 과연 범인을 누가 죽였으며 왜 죽였을까를 가지고 3년째 추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용의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극중에 이제 이지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홍산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이지구와 홍산호가 결국은 범인을 죽이게 되는데 연루가 되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홍산호가 이 범이라는 사람을 죽인 진범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홍산호 역으로 바로 박정민 씨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박정민 씨가 홍산호를 죽인 것은 영화 속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사랑했던 또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영화에선 결국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죽는 것보다도 감옥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홍산호라는 범죄자의 특성입니다. 그럴 정도로 감옥을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그녀랑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참을 수 없는 또 다른 남자가 있을 때 그 남자를 구타해서 감옥을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얘기를 서로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두 남녀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옥 가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네 라는 말을 주고받는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 홍산호라는 남자는 결국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기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싫은 감옥을 자청하게 되고, 혹은 자기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항하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서는 자기의 스스로 목숨을 가위로 자기 목을 찔러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처참하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증명하면서 끝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질곡동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질곡동 사건은 사실상 이 영화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랑과 이 사건과 피비린내라는 어떤 살인과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사건들의 사실상 전조에 해당하고 밑그림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홍산호가 과감하게 하거나 저지르거나 했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설애가 해준을 사랑해서 과감하게 기획하거나 저지르거나 혹은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동하고 사실상 같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혼자 외톨이처럼 방에 박혀 있으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설애의 어떤 취미 생활인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특정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혹은 영화에 들어가면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다룬 어떤 드라마를 또다시 보게 되는데, 초반에는 사극을 보게 되고요. 후반부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다루는 드라마를 볼 땐 또 그런 말을 따라하게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당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사들 혹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드라마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와 대사는 이 영화의 곧이곧대로 그 다음 상황에서 실제로 그녀가 직접 그 말을 하거나 영화 속의 상황하고 똑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질곡동 사건 혹은 극중에 등장하는 두 번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의 사랑의 저류처럼 흐르면서 그 앞길을 예비하거나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소산과 호미산. 네, 영화에 등장하는 두 개의 산입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 속에서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부산 바다가 있고요, 이포 바다가 있죠.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전반부에 들어가는 산인 구소산이 있고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호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보면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혹적이면서도 품이 있는 그리고 고전적인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화를 범죄 영화로 보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 영화죠. 어차피 결말까지 다
말씀을 드려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 속에서 죽는 사람 모두 6명이나 됩니다. 근데 6명 중에서 무려 3명의 사람을 바로 영화 속에서 설애가 죽이죠. 물론 설애가 죽인 사람은 3명인데 그 3명 중에 자기 어머니가 있고요.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철성이라는 남자의 어머니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살된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죽음을 자청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형태로 사실은 죽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살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살인, 이 영화에서 메인 사건이 되었던 구소산에서 추락했던 남편은 영화를 끝까지 보시게 되면 사실상 그녀가 뒤에서 정교한 방식을 써서 등산을 반대 루트로 올라가서 뒤에서 떠밀어서 추락사시켰던 것으로 영화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녀 마음속에서 아무리 학대를 당했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든 간에 그녀가 3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 영화를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 외에도 3사람이 더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질곡동 사건에서의 홍산호가 스스로가 목숨을 찔러서 죽죠. 그리고 홍산호가 죽인 사람까지 치면 2명이 더 있군요. 사실상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건들로만 따지게 되면 굉장히 피범벅인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이든 무엇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다른 누구와 어떻게 얽혔든 관심 없이 이 영화는 오로지 두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우아하고도 품위가 넘치고도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굉장히 복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영화를,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어떤 애틋함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 속에서 영화의 전반부, 그러니까 부산을 테마로 한 1부와 이포를 주 무대로 한 2부가 있는데 1부와 2부의 관계에 있어서 1부에서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산은 구소산이고요. 2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산은 호미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소산은 남편이 올랐던 산이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산에 오르자고 했는데 아내인 설애는 사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거길 계속 강권해서 올라가자고 했죠. 근데 싫다고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도 있고 또다시 맞기도 하고 뭐 자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소산은 영화 속에서 뭐 의미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남편의 산입니다. 남편하고는 당연히 법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내 남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남편인 기도수는 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만 본다면. 그녀의 내 남자는 이 영화로 국한해서 말을 한다면 당연히도 혜준이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호미산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내 남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혜준을 뜻하는 산으로 영화에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애초에 설애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가? 한국에 가면은 너희 할아버지가 너한테 사실상 물려주다시피 한 너 산이 있다. 그 산을 찾아서 바로 가봐라 라고 해서 엄마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서 한국에 오게 되거든요. 한국에 외할아버지의 재산인 너의 산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산 이름이 바로 호미산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할아버지는 오래전 일제시대 때 어떻게 생각하면 투쟁도 하게 되고 국가의 훈장도 받고 이런 국가 유공자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호미산을 본인의 산이라고 주장을 가게에서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서 내 산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 입장에선 호미산은 아무리 실제로 그 땅이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땅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호미산인 것으로 영화에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소산과 호미산은 절묘하게도 구소산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전혀 주지 않고 사실상 내 남자라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의 산에 불과할 것이고요. 호미산은 내 마음속으로 내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렇지만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산이 극 중에 호미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남자가 각각 구소산과 호미산의 비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구소산에서도 그녀가 뒤에서 몰래 접근해서 남편을 밀어서 떨어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부에 두 사람이 한밤중에 호미산을 같이 오르게 되죠. 그랬을 때 절벽에서 바로 설애가 가져온 어머니의 유골을 대신 혜준이 뿌려주고 있을 때 뒤에서 그녀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혜준이 눈치챕니다. 그 상황에서 구소산에서 떠밀어 죽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를 밀겠지라고 생각해서 각오를 한 그 남자의 표정이 나오는데 의외로 그녀는 다가와서 떠미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백허그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두 장면이 대비가 되면서 영화 속에서 사실은 산의 의미들 혹은 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절절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호미산은 안개가 거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말끔하게 보이는 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호미산에 오를 때 설애는 머릿속에 등산 용구이기도 한 헤드랜턴을 갖고 있어서 그에게 빛을 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말들을 거치지 않은 그때까지 감추어 두었던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호미산에서 벌어지는 일과 구소산에서 벌어진 일은 선명하게 사랑의 언어로 사실상 대비가 되고 있고 대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결 사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저한테는 독창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사랑의 테마가 바로 이 미결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1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2부는 이포에서 이루어집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13개월이 있고요. 1부의 사건이 해결이 되었거나 마무리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2부로 넘어가게 되죠. 1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까 하면 두 사람은 결국은 이 해주는 설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녀가 무고하게 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압박을 받는 것도 없겠죠. 그녀와 마음 놓고 본격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녀의 어떤 부분들을 눈치채게 되고 더 캐들어가다 보니까 그녀가 사실은 남편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상대방인 설애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혜준 입장에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일부의 끝은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형사 입장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를 용인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모든 것에 그녀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는 휴대폰이 있는데 월요일마다 그녀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간병을 하게 된 어떤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 휴대폰인데 그 휴대폰을 이 형사인 그가 범죄자이면서 피의자인 그녀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바다 깊숙한테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상대방한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주면서 바다 깊숙한 곳에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형사가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한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녀와의 사랑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부의 끝이거든요. 잘못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1부의 끝에서는 그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살한 것이지 누가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사건은 결론이 내렸고 그 일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세상에서는 이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2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2부가 되면 이제 1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부산으로부터 자기 어떤 근무처를 이포로 옮기게 된 혜준을 묘사하면서 2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부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장면들이 사실상 혜준의 시선으로 설애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1인칭 시점으로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2부로 이포에 오게 되면 두 사람을 모두 다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화가 펼쳐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포까지 가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풀어주었던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다. 그리고 그 은폐에 자기가 가담을 했다는 어떤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포에 와서 자기는 점점점 더 불면증이 도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일에도 제대로 의욕이 안 나서 우울증까지 빠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포로 다시 그녀가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2부에서 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2부가 되어서 보게 되면 설애는 첫 번째 남자가 13개월 전에 죽었는데 1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두 번째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용호 씨가 연기하는 이모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모신이라는 사람이 2부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영화에서 끔찍하게 펼쳐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여자에 의해서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전부 다 의문의 사건을 겪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혜준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두 번째 사건에도 역시 범인일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왜 이포까지 와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혜준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면서 두 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그녀에 대해서 캐묻는 것은 대체 왜 이포에 왔는가 라고 묻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대체 왜 이포에 왔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표면적인 의미는 너는 그렇게 이포에 와서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거지? 라고 묻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남자가 진짜로 묻고 싶었던 말은 너 이포에 사실은 나 때문에 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일 때문에 너는 다시 이포에 찾아오게 된 거지? 라고 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런 이중적인 플롯이 영화의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셈인 것인데요. 여기서 이 사랑을 다루는 가장 흥미롭고도 인상적이고도 입체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미묘해서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 그런 모티브가 바로 미결이란 모티브입니다. 일부에서의 그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결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2부로 다시 찾아오게 되고 2부에서 다시 또 다른 살인사건이 저질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녀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혜준을 찾아와서 자기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범죄 증거가 담겨있는 핸드폰을 바다로 던져서 은멸하면 되는데 은멸하지 않고 그것을 도로 혜준에게 돌려주면서 그 사건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구소선 사건을 조사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이포에 오게 된 것을 이런 사건 용어로 말을 하게 된다면 해결된 사건을 미결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녀는 자기가 무고한 것을 결국은 결정이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굳이 자기가 사실은 연루되어 있는 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의심의 세계수로 다시 회귀시키는 그런 미결 사건 속으로 왜 되돌리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이 남자가 미결 사건과 해결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다루는 방식을 설애가 알고 있다는 탁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사로서 그는 굉장히 집요하고도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죽은 시신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증거들을 찍은 사진들까지 자기 방 벽에다가 가득하게 채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놓은 사건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또 그 장면들이 워낙 끔찍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남자의 어떤 불면증을 가중시키죠. 이것을 그를 사랑하게 된 일부에서의 터레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시달리고 있는 불면증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려면 이 미결 사건 때문에 붙여있는 사진들을 떼어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사건이 해결한 것처럼 보게 되면 그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그의 집을 찾아와서 벽을 가득하게 붙어있는 수많은 끔찍한 범죄 사건들의 사진들을 떼내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에게 그녀는 굉장히 숙면을 선사해서 모처럼 편안하게 잠들게 만드는 굉장히 애틋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녀 입장에선 만약에 이 남자와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남자와 다시 만나서 어쨌건 애틋한 마음을 이어가고 싶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된 사건을 다시 미결로 만들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미결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미결하면 사진을 떼어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호미산에 올랐을 때 마지막 헤어질 때 그녀가 했던 결정적인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은 내 사진을 붙여놓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계속 내 생각만 하게 될 거다 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녀는 이 모든 그 증거들을 사실상 그에게 전달한 이후에 모래톱 속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자기가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을 사실상 미결 사건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사건만 미결 사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미결인 상태로 만드는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해결이 됐으면 가장 좋겠지만 두 사람은 해결될 수 없는 혹은 이어질 수 없는 수많은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 사랑을 영원으로 봉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을 ing로 만드는 것, 미결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은 영화의 이제 제목입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저는 굉장히 잘 지은 그런 제목처럼 느껴지는데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얘기는 헤어지겠다는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의지인 거죠. 헤어지는 것을 결심을 해서 실행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일 것이고요. 헤어질 결심이란 말은 굉장히 위태롭게 들립니다. 그 사람이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결심대로 이루어져서 과연 두 사람은 헤어졌는가는 별개일 수도 있고 실제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한다면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못 헤어지겠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삼아서 사실은 토로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영화에 등장하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대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왜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헤어질 결심을 해서 그랬다라고 극중에서 설애가 대답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제목이 극중의 대사로 직접 투영된 유일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헤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는 이 남자랑 억지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뒤집게 되면은 사실상 나는 당신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사실은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마음은 해결된 사건을 미결된 사건으로 되돌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헤어짐이 결국은 실제 사건으로 발생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로 귀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역설을 이 영화의 종반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헤어질 결심이란 말은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먼저 사실은 혜준이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차를 두고 설애가 했을 텐데 그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결 사건이 되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영원 속에 봉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휴대폰 2개. 이 영화에는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휴대폰이 2개가 나옵니다. 일부에서 이제 구소산에서 남편을 떠밀어서 이 설애가 살해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일들의 증거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통해서 남아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설애가 다녔던 그 월요일마다 간병을 갔던 할머니의 휴대폰하고 바꿔치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알게 된 혜준이 상대방의 사실은 남편을 죽였다는 것을 캐내게 되면서 결정적인 말을 영화 속에서 하게 되죠.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마구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이래서 나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했던 존재였던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직업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나는 나의 자부심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 나는 완전히 붕괴되게 되었다. 자, 그러니 당신은 지금 내가 주게 되는 당신의 결정적인 범행의 증거가 담겨있는 이 휴대폰을 바다 멀리 던지고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남자는 마지막 말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 일부의 마지막이고, 두 사람이
끝나게 된 마지막 종언에 해당하는 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부에서도 결정적인 또 다른 핸드폰이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죽은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그랬을 때의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남편의 휴대폰이죠. 두 번째 남편의 휴대폰에 담긴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혜준이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로서 옷을 벗어야 할 치명적인 스캔들이 담겨있는 용의자와 관계 속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녹음 증거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남편의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휴대폰은 결정적으로 설혜에게 불리한 증거이고요. 두 번째 휴대폰은 결정적으로 혜준에게 불리한 증거겠죠. 근데 이 두 개의 휴대폰 중에서 첫 번째 휴대폰은 혜준이 습득해서 그녀에게 주면서 인멸하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휴대폰은 그 휴대폰에 담겨있는 내용이 발각이 될 경우에 혜준한테 치명타가 될 것 같으니까 혜준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 설혜 입장에서 그것을 바다에 직접 던져버렸죠. 그 장면이 영화 속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장면으로 찍혀서 영화의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개의 휴대폰 중에 하나는 바다로 던져질 운명인 핸드폰인 것이고 나머지 휴대폰 하나는 실제로 그녀가 바다로 던졌던 휴대폰인 것이죠. 이 두 개의 휴대폰은 범행의 결정적인 각각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 사람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바다로 던졌거나 바다로 던져라 라고 부탁을 받거나 혹은 지시를 받았던 그 휴대폰은 사실상 던져지지 않고요. 그녀가 던졌던 남편의 휴대폰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형사에 의해서 다시 바다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다에 던져야 했던 두 개의 휴대폰이 그녀에게로 돌아온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휴대폰은 고스란히 사실상 다시 혜준에게 가면서 영화의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이 얘기를 조금 약간 길게 드렸던 이유는 이 영화 속에서 휴대폰에 담겨있는 어떤 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엔딩 직전에 두 사람이 나누었던 마지막 말 속에서 설혜는 혜준에게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이 휴대폰에 담겨져 있다, 음성 파일에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혜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토록 그녀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직업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혜가 확언에 가깝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말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또 설혜는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을, 심지어는 본인의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항상 중국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중국어 말을 옮길 때의 한국 성우의 목소리가 직전까지는 전부 다 항상 남성 성우의 목소리로 들려줬는데 영화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성 성우의 목소리를 들려주죠. 그만큼 그 대사들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그때 그녀가 했던 중국말의 대사는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당신의 사랑은 끝이 나게 되었고 당신의 사랑이 끝이 나자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고 이제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남겨진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분명 그녀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첫 번째 없고요. 그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자 그의 사랑은 끝났고 그의 사랑이 끝나자 내 사랑은 시작되었다라는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런 마지막 순간에서 그녀는 자살을 결행하게 되는 것 같고, 언제 밀물과 썰물이 있는지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모래톱에 녹색 양동이를 통해서 파헤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파도가 자기를 덮어서 흔적을 영원히 감추는 곳에 스스로가 죽는 것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근처로 찾아가게 된 혜준이 그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 파도에서 그녀의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사실상 영화가 끝나게 되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혜준이 그녀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눈치채게 됩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굉장히 친절한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데요. 그녀의 입장에서 이 남자가 사랑의 말로 고백을 직접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당신 때문에 나는 붕괴되었고 그러니 여기 있는 휴대폰을 바다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라라는 말을 그녀는 사실은 이 남자가 자기에 대해서 절절한 사랑의 말을 진실로 직접 고백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이 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남자는 무엇보다도 직업윤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갖고 있는 품위의 핵심은 자기를 제대로 하고 성실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데서 생겨난 이 남자의 자부심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자부심이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자부심과 직업윤리를 엉망으로 만들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해서 그녀를 도와주게 되죠. 그게 그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휴대폰을 바다에 던지더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은 형사로서는 참아해서는 안 될 말이죠. 더군다나 이 형사처럼 자부심이 넘치는 품위 있는 형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할 때의 맥락은 사실상 혜준이 더 이상 우리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결별의 선언이었지만, 사실상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들었던 거죠. 그 순간 그녀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그때 끝이 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해가 되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상황에서 애타게 해가 지고 있는 바다에서 점점 물이, 파도가 차들어오는데 그녀를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영화가 점점점 날이 저물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 영화의 엔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순간에 구덩이를 찾아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녀가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다에 던져야 할 두 개의 휴대폰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바다에 던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또 바다의 깊숙한 곳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들의 사랑을 봉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의 사랑은 끝없이 미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결이 되는 방법만이 그들의 사랑이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끔찍한 사건들, 심지어는 두 연인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는 어떤 그런 결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어떤 일종의 사랑이라는 것을 유기체처럼 본다면 그 사랑이 영원 속에서 봉인되어서 살 수 있는 마지막에 어떤 사랑의 승리의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이 영화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전반적인 플롯을 보면 혜준이라는 사람이 설애라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애타게 알고 싶어서 계속 해들어가다가 결국 알게 된 것은 설애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끝에서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실상 영화가 끝나고 있으니까 이 영화의 엔딩 장면,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 영화로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자 영화 평론가로서 수많은 멜로 영화들을 보았고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을 보았는데 그런 사랑의 감정이 어떤 미묘하고도 복잡하고도 입체적이면서 알듯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을 이 영화처럼 이렇게 또 고혹적으로 또 멋지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더군다나 이런 피비린내 나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어떤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개성과 이 영화의 뛰어난 완성도는 실로 굉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누누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묘한 그런 영화이고 굉장히 섬세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곱씹어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한번 보시면, 더군다나 오늘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관객들만의 어떤 그런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외부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비춰진 어떤 스포트라이트보다도 훨씬 더 이 영화의 어떤 내적인 빛이 중요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각자의 감상을 나누는,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샵. 가입 문의 106. 이주인과 정한 사이의 두 사람이, 이 영화는 알게 모르게 성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과연 그때 헤어질 것이면 누구와 헤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묘하게 겹치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녁 먹었어요 라고 상대한테 하는 말이 사실상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큰 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애가 혜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헤어질 결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추가로 더 여러분들께 영화를 해설해드리면서 깊숙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했는데요. 사실 헤어질 결심은 이미 개봉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의 내용만큼, 극중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사랑만큼 계속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 뒤를 곱씹게 만들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견해를 피력하게 만드는 영화도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걸작이다 라는 생각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관해서 아직 제가 더 할 얘기가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미 이 영화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중복이 없는 선에서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모아서 헤어질 결심이었던 이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헤어질 결심 리뷰의 속편 뭐 이런 건데요. 네, 속편이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어차피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심지어는 2번이나 반복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리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가장 많이 수렴되고 이렇게 겹치는 것이 어떤 의견일까? 이 영화가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화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같은 사랑이고 굉장히 격렬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무척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릿하게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떤 견지에서 정반대로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테지만 말이죠. 등장하는 두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인 해준 그리고 또 설의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그들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나머지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설에는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사랑하기에 최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멜로 영화로 보고 로맨스 영화로 봐서 이 설에가 너무나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영화의 스토리를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범죄 영화를 한번 파악하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애라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최소한 3명을 죽였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4명을 죽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설애는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물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호미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거기서 유고를 뿌리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고통을 없애주는 어떤 일종의 안락사의 방법으로 네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어찌됐건 어머니를 죽인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난항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도수라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이 남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도수를 2번째로 죽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부산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이포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포에 가면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모신이라는 설애의 2번째 남편이 살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모신을 죽인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적어도 설애는 아닙니다. 드러난 상황을 보면 사철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철성의 어머니는 또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사철성의 어머니를 면회하다가 사철성의 어머니가 설애로부터 안마를 받고 편안해하는 걸 보고 잠깐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펜타닐을 이용해서 사철성의 엄마를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덧대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엄마도 역시 주인공인 설애의 엄마처럼 편안하게 죽고 싶다라는 본인의 뜻을 말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상대방에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뜻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어떤 뒷얘기가 덧붙여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특히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설애는 거짓말을 하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것입니다. 설애는 자기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알리바이를 축조위해서 주변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능숙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이포에 있을 때 다시 재회하게 된 자신의 옛날에 너무 사랑했던 해준을 만났을 때, 해준이 많은 측면에서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열거할 때 그게 어떻게 두 가지가 다르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남편은 자살이고 두 번째 남편은 타살인데 그것이 어떻게 같냐라고 항의하는데, 적어도 이 영화에서 두 사건이 모두 다 타살이었다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실은 묻어주면서 파탄나는 것으로서 일부에서의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앞쪽은 자살이고 뒤에는 타살인데 어떻게 갔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철성의 어머니가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안락시켰다라는 말은 그녀의 주장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어땠는지는 영화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화 속에서 사철성의 어머니를 죽여야 했다는 명확한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포에서 다시 자기가 만나게 된 그토록 사랑하는 해준에게 해준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자신과 해준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두 사람에서 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터뜨려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두 번째 남편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죠. 사철성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인데, 사철성의 어머니가 죽으면 사철성이 공언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이모신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살인이 일어나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주도 면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철성이 이모신을 죽이는 일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모신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뭐 어떤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날은 아침 10시까지 꼭 집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해서 집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핸드폰을 가지고 산책을 나가는 것하고 달리 그날은 핸드폰을 집안에 두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에 사철성이 심어놓은 어떤 장치들 때문에 그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사철성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이 발신되어 있는 곳으로 집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남편은 그 순간에 집을 떠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맞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주도 면밀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설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막 판타지 속에 젖어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삶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사랑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겠죠. 어떤 특정한 사랑이 그 둘 사이에서는 용인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있는 사랑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도덕의 이름으로 어쨌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랑과 도덕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혹은 뭐 살인과 관련된 이런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설에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추가로 더 죽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혹은 그것을 기도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슨 짓인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이야기를 계속 곱씹게 되고 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할 수가 없죠. 삶에서 정말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전쟁 같은 사랑이 되고 삶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의 사랑은 그 강렬함으로 일종의 판타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랑은 그 불능성 때문에 우리를 매혹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해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준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인데 어쩌다가 무시무시한 사랑의 연인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뒤틀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은 요즘 살인사건이 없어, 날이 좋아서 그런가? 라는 대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해준의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하고 있을 때 해준은 이제 막 사격 훈련을 끝낸 상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장면은 영화 전체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맥이 닿지 않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첫 장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사격 훈련을 하면서 그 사격 훈련이 끝나는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권태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살인사건 같은 게 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인 거죠. 흥미로운 것은 자기의 이제 후배이기도 한 파트너인 그 수완과 함께 해준이 항상 같이 다니게 되는데, 수완은 권총을 항상 소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해준은 권총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측면인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권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삶에서 굉장히 권태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수사라는 일 속에서 폭력을 원하고, 사실은 살인사건이 터져나가길 원하고, 사실은 은근히 자기가 총을 쏘고 싶어하는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어떤 폭력적인 충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준은 자기의 폭력 혹은 어떤 권태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강렬한 행동을 스스로가 눈치채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총을 소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홍산호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겠죠. 홍산호는 영화 속에서 박정민 씨가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옥상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습격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총이 없기 때문에 가위에 찔려서 굉장히 괴로워하던 파트너인 수완이 바로 자기 선배인 해준이 쫓아갈 때 자기의 총이 아니라 바로 수완의 총이었던 것이죠.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흉악범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홍산호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자기의 절절한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굉장히 남편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편 놈 그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토로해서 비슷한 처지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 홍산호의 마음을 사게 되죠. 그것은 진심이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는 그 마음에 통해서 왜 여자들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만 자꾸 사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까지 이르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내적인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게 되고 아마도 그로부터 조금만 더 진전이 되면 체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가 방심하는 틈에 갑자기 총을 꺼내서 정강이 부분을 쏘아서 피격되는 부분이 이 영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해준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보면 해준의 그런 습성을 영화 속에서 대사나 상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내가 축하해, 살인사건 났어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으로 커다란 생선에
배를 가리고 은손에 피를 묻힌 채 그 내장을 꺼내는 그런 요리 방식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설애를 만나게 되었던 부산을 떠나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나게 되고 이포로 오게 되었을 때 이전과 달리 완전히 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포에 왔을 때 사실상 시작하는 그 도입부에서 2부의 앞부분에서 아내와 함께 성류를 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아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여기서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되어서 집밥도 먹고 점점점 몸도 좋아지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시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한데 당신은 폭력도 있고 살인도 있어야 행복하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은 2부에 등장하는 설애의 첫 번째 장면인데 설애가 철성으로부터 무지막지할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어떤 직업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사랑에서 열정하고 사실상 붙어있는 것으로 이 영화에선 기본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상황에서 이 둘 모두가 없는 이포에서의 삶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폭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살인도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설애는 바로 그 폭력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순간 또 설애는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빨간 석류를 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상황, 그러면서도 어떤 석류를 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약간 성적인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설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혜준의 입장에서 이포에서 설애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열정과 흥분으로 들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1부에서의 자기 후배인 수환과 달리 2부에 등장하는 김신영 씨가 연기하는 그 형사는 정반대로 용의자인 설애가 사실은 용의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제 설애 씨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니까 사건은 다 해결된 거네요. 설애 씨를 풀어줍시다 라고 하니까 차 안에 있는 혜준이 굉장히 화를 벌컥 냅니다. 해결되긴 뭐가 해결됐어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것이 사건이든 사랑이든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포로 왔을 때 이포에서의 권태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살인사건이 생기게 되고 더군다나 그 살인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 설애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사랑에 대한 열정과 그의 폭력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한꺼번에 발산하면서 사실상 이포에서의 그는 드디어 흥분되면서도 즐거운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담배입니다. 영화 속에서 담배는 실내, 그러니까 특별히 집에서는 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한이 남편이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을 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그런 음탕한 생각은 하지 마라고 하죠. 굳이 음탕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담배를 피는 것을 일부러 코믹하게 낮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담배는 폭력과 성적인 부분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영화 속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모신입니다. 두 번째 남편인 것이죠. 이모신이 자기 아내인 설애한테 집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은 집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배우자가 금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두 사람은 만났을 때 담배라는 것을 통해서 매개가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두 사람이 만나는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일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후배 형사 2명은 둘 다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담배를 서로 불을 붙여주거나 담배를 나눠 피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경찰서에서는 흡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폭력적인 어떤 사건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혜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병치가 되어 있는데 이 양자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영화에서 담배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수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살인이라는 것은 담배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굉장히 쉽다라고 말할 때 담배는 폭력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한편 바깥에서 설애와의 만남을 끝나고 나서 집안에 돌아오게 되는데 설애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설애의 담배 냄새가 몸에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알게 된 부인 정한이 와서 편내 폈어 하면서 남편을 야단치는 장면 같은 것이 있죠. 근데 그때 편내 폈어라고 했을 때 본인은 나의 미래가 들켰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는 왜 담배를 폈느냐라는 심정으로 상대한테 이제 흡연을 한 것을 야단을 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 혜준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수환이가 담배 피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한테 옮아왔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배었던
설애의 담배 냄새를 자기 후배 형사인 수원의 담배 냄새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줄기인 폭력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영화에선 담배를 통해서 그 둘의 어떤 은밀한 관계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가장 편한 것은 담배를 피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유일하게 금지된 것은 바로 실내 그리고 집안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감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부 사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모두 5 커플이 등장합니다. 2번 결혼하니까 설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혜준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정한의 부부 관계가 있죠. 이 3 커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공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2 커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질곡동 사건이라는 사건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홍산호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결혼 상태에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설애와 혜준의 사랑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3번의 결혼을 했던 제도권 안에서의 사랑은 영화 속에서 전부 다 붕괴합니다. 제도권 바깥에 있는 나머지 질곡동에서의 사건, 그리고 설애와 혜준의 사건은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서로를 비춰가면서 미결인 상태에서 영원에 이르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5 커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정한과 혜준의 사이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초반에 보면 정한과 혜준 사이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수학 올림피아드에 이제 출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에 안 온다라는 말 정도가 간단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사실상 3명이 같이 사는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들에 대한 묘사의 전부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일의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은 단 한 번도 묘사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의 초반에 보면 그 아들이 집에 올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정한과 혜준 커플은 겉으로는 멀쩡한 부부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한 게 없는 중산층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은 붕괴 직전에 이미 이른 상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들은 기숙사에 있고요. 남편은 부산에 있고요. 아내는 이포에 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말 부부로 만나는데, 주말 부부로 만나니까 우리 사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혹시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거나 내가 다른 상황에 놓여서 우리 부부가 위기 상황에 겹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아내인 정한은 항상 불안에 시달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포로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면 남편과의 사이에서 꼭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성격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져야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은 부부다라는 생각 속에 편안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이주임이라는 사람과 했다라는 방식으로 혜준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내용은 그런 것이죠. 이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말 부부의 10쌍 중에 6쌍은 이혼의 위기에 처한다는데 선배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정한에게 물어본 이유는 정한이 주말 부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정한이 어떤 말을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을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섹스리스 부부의 55%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데 당신 괜찮아? 라고 역공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하는데, 이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주임과 정한 사이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여야지 가능한 대화가 됩니다. 이주임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주임과 정한은 회사에서 굉장히 친한 사이고, 두 사람은 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적인 부분들까지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주임이 등장해서 그 밤거리에서 아내가 자라를 들고 짐을 싸든 상태에서 집을 뛰쳐나오다가 마주치는 굉장히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영화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주임과 정한 사이에 바로 지금 우리가 영화에 보는 그 중요 장면들에 이르기 전까지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놓아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떤 그 외도를 하는 관계다 이렇게까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한의 태도라든지 초반에 했을 때 그 말을 옮길 때 남편한테 하는 말 같은 것들 때문인데요. 다만 남편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주임이 남자라는 사실은 몰랐겠죠. 아마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리스에 관한 얘기들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왜 굳이 그 속에서
그래서 짐들을 챙겨갈 때 한쪽 손에 자라를 굳이 정한이 들고 갔을까? 그것이 어떤 성적인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주인과의 사이에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뭔가 하면 그 자라는 가져가서 이주임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라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그 자라를 그대로 두었으면 먹었을 남편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의 자라는 성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영화에서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자라의 진액의 효능을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그 상대는 바로 설애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그 자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자라를 가져가는 것으로서 저에게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아내는 나는 건강해지는데 당신은 시들어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처럼 보입니다. 2포로 오게 되었을 때 2부가 되면은 더 이상 주말 부부로서의 위험성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2포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말 부부로서 떨어져 있을 만한 위험도 없어지게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말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말 부부로 두 사람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2포로 오고 나서 주말 부부의 관계를 어떤 청산해서인 것도 있을 것이고 설애랑 어떤 그 사이가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된 상황 속에서 2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성류를 다듬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성류를 자른 단면들 같은 것을 일부러 인서트해서 굉장히 보여주죠. 성류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과일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알게 모르게 성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고 비싼 그 초밥을 했을 때 상대를 위해서 튜브 속에 들어가 있는 간장을 짜주는 장면을 인서트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면서 이 첫 번째 남편인 기도수가 죽었던 구소산이 있죠. 구소산의 봉우리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남근석처럼 생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영화에서 등장하는 자라의 손가락이 물린 장면이라든지 자라 진액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시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내의 코멘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아내는 자라 진액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자라 진액은 중년 남성들에게 있는 우울증의 특효다라는 식으로 아내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에도 좋다던데 라고 덧붙이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난 것도 같고 어이가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혜준이 한참 동안 아내를 쳐다보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은 왜 요즘 우리 사이에는 부부관계가 없어? 당신 자라 진액을 먹고 남성 호르몬이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남성 우울증 환자의 56%라는 이야기를 성류를 다루면서 아내가 끄집어내게 되는데 이 56%라는 숫자는 묘하게도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섹스리스 부부인 55%랑 겹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성류 장면들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는 처리가 되어 있지만 두 부부 관계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파탄 지경에까지 놓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제목인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묘하게 보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대사로 한 번, 그리고 자막으로 2번 등장합니다. 대사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왜 그런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했느냐라고 이모신과의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혜준이 묻게 되죠. 그러니까 설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인즉슨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죠.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헤어진 행위 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미래에 그 일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헤어질 결심이라 갖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이 영화 속에서 2번 등장한다는 건데요. 그 등장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이 뜨지 않습니다. 초반에 약간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나서 프롤로그가 끝나면 헤어질 결심이 뜨게 되는데요. 그 프롤로그 헤어질 결심이 뜨게 된 바로 직전의 장면이 바로 섹스리스와 주말 부부에 대해서 자기가 이주임과 나누었던 대화를 남편에게 들어주고 나니까 남편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허허허 웃는 것으로서 그 대화가 종결이 되고 이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이 뜨죠. 그렇게 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때 헤어질 결심은 아내와 헤어질 결심이 됩니다. 그리고 엔딩에 해당하는 이 영화의 제목이 다시 뜨는 순간까지 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연인인 설애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필사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혜준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가 끝나죠. 더 잘 찾고 더 빨리 찾기 위해서 마지막 직전에 그가 하는 행동은 자기의 신발끈을 묶는 행동이었습니다. 운동화에. 근데 운동화에 묶는 신발끈의 왼손을 보면 이 영화에서 거의 내내 차고 있는 강박적으로 갖고 다니는 결혼 반지가 차 있지 않죠.
반지를 뺐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리고 나서 어둠 속에서 점점점 파도가 치면서 해가 지는 가운데 설애를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가 어두워지면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제목이 뜹니다. 헤어질 결심. 그렇다면 과연 그때 헤어질 결심은 누구와 헤어질 결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초반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헤어질 결심은 모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내인 정한과 헤어질 결심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반지까지 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한과 혜준과의 관계는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미 그들 스스로가 애써 모른 척 하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이미 어떤 권태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 있는 혜준을 만나기 직전의 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수라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서 그토록 품위 있고 멋있어 보이는 혜준이라는 남자와 이 영화에서 그토록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기도수라는 남자가 묘하게 겹치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둘 다 깔끔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때릴 때도 깔끔하게 상처가 안 나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다라는 말을 의사가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기도수는 무척이나 깔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깔끔한 사람은 바로 혜준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겹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왼쪽 약지에 끼고 있는 결혼 반지를 강박적으로 그것을 끼고 다니면서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남자의 행동도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기도수라는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별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완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후배 형사인 수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 마누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럴 줄 알고 내가 경찰이랑 결혼하는 게 싫었어라고 말할 것 같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기도수와 그 다음에 혜준의 상황은 정확하게 그 부부 사이에서의 일들이 겹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과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 혜준과 설애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종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 영화로서 무척이나 참신하고도 깊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리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어떤 한 명의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서 그걸 다 바쳐서 상대만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설애는 굉장히 독특한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미결로 만들어서 영원까지 가져간다라는 아이디어인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설애는 과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라는 것이죠. 혜준한테서 배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어떤 상황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의 혜준은 자기의 직업적인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형사로서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자기가 직업윤리를 발휘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살인사건인지 아니면 변사사건인지 그러니까 자살사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수라는 사람의 사건을 맡게 되고 그 부인인 용의자이기도 한 설애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사랑을 느끼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사이기 때문이고 직업윤리가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침내 상대방인 설애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집을 찾아가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설애 씨 당신은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때부터 더 이상 직업윤리 때문에 그녀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단도리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정이 있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형사라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더 다가갈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셈인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묘하죠. 자기 허리띠를 갑자기 풀렀다가 바닥에 있었던 그 탄창 비슷한 어떤 끼우는 부분들을 다시 끼워서 허리띠를 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저녁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 영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녁 먹었어요? 라고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저녁 먹었어요? 라고 상대한테 하는 말이 사실상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라면 먹을래요? 랑 같은 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집에 가서 중국식 볶음밥 같은 것을 해서 상대를 먹이게 되는 건데요. 용의자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을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행위일 텐데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사람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내가 상대랑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이 완결되어야 그 사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설애가 그 집을 처음 들어가게 되고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어떤 사진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미결 사건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주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기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미결 사건들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추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벽을 유심히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설애는 이 남자와의 사랑을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미결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설애는 질곡동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남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순간을 미행을 해서 마지막 격투하는 장면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해준과 설애의 상, 그리고 질곡동 사건에 등장하는 홍산호라는 사람과 가인의 사랑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A가 B를 사랑할 때 B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이 똑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랑 관련되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을 A가 죽이게 된다라는 설정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A의 자살로 이 두 가지 사랑이 결국은 미결인 채 끝나서 영원이 된다라는 설정도 같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B가 필사적으로 A를 찾아다니는 설정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영화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질곡동 사건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의 밑그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질곡동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자살을 통해서 일종의 영원에 이르는 사랑의 한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영화 속의 설애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간과하기 쉬운 것은 두 사람 사랑에 시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는 통역이 되지 않는 중국어 대사로 영화의 거의 끝날 부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설애가 남기는 대사였는데요. 설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남자의 사랑은 끝이 났고 그 남자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남자의 사랑이 끝난 순간이 과연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수를 죽인 범인이 설애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녀를 찾아와서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바다 저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사실상 이별하게 되는 일부의 끝부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핸드폰을 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형사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범인한테 시킨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 사람이 지켜왔던 직업윤리 그리고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어떤 절절한 고백의 말이 되었다라는 것이 설애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의 함의를 그 말을 정작 했었던 해주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깨닫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 말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나는 붕괴되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별이라고 말을 하고 핸드폰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하고 일부가 끝나는 순간부터 비로소 설애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이전에는 설애가 혜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범죄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설애는 이 영화의 일부에서 굉장히 절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애틋한 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형사인 혜준의 마음을 형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이 끝날 때 내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녀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설애는 언제부터 혜준을 좋아하게 됐을까? 상대가 자기를 위해서 경찰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이별을 고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 순간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이모신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일생일대로 사랑했던 혜준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미결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포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포로 가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철성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두 번째 남편인 이모신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혜준을 위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포에 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미결된 부분으로 가져감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영원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그 순간에 떠올렸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적어도 일부의 마지막 순간이 도달하기 전까지 주인공인 설애는 혜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표현에 따르면. 그런데 사랑한다고 깨닫는 순간 그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미결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 자기가 관찰했던 혜준의 어떤 핵심적인 속성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방법을 생각해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엔딩 장면 직전의 상황을 보면 제가 아까 초반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살인사건, 폭력적인 어떤 형사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혜준이 스스로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혜준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혜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설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고 나면 그 사랑은 미결을 통해서 영원으로 갔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전부 다 그로 인해서 미결이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선 형사사건도 미결이 되고 사랑사건도 미결이 되면서 함께 세트로 어떻게 보면 영원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녀가 벌였던 두 번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첫 번째 남편인 기도수, 두 번째 남편인 이모신이 죽었던 사건은 영원히 미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결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거, 두 번째 사건은 이모신을 사철성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밑그림 속에는 더 큰 설의 그림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는 두 가지가 전부 다 미결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뿐만 아니라 사건까지도, 형사사건까지도 미결이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일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그녀가 사실상 수장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바다에 멀리 던지는 그 핸드폰이 바다에 멀리 던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고 사실상 영원히 사랑의 형태로 봉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핸드폰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핸드폰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화의 설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설해가 점점점 파도에 씻겨가는 장면을 보면 실제로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라든지 파도라든지 모래가 밀려 들어가는 장면은 영화에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모래 더미들이 파도에 허물어지는 것을 영화가 대신 보여준다는 게 흥미롭죠. 이 영화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랑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는 홍산호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산호에는 묘하게도 이름에 묘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준의 이름에는 묘하게도 바다해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에 쌓여져 있던 마지막에 산처럼 보이는 그런 모래더미가 파도에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모습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구소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홍산호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봉인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과도 같고 한편으로는 끔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숭고하기도 한 그런 사랑의 마지막을 멋진 장면들로 끄맺는 것이 아닌가.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헤어질 결심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꼭 뭐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춰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랑에 정말 묘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를 또 다른 한편으로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소스라치게 놀라게도 만드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영화를 거듭해서 볼 때 또 달리 보이는 구석들이 많은 굉장히 복층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멋진 영화인데요. BTV에서 헤어질 결심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됐구나. 마침내.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해결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깐느박이 오스카박이 못했습니다. 오스카의 결심이 아쉬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들도 네. 이변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뭐 이변 맞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도박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프리딕션 자체를 발표하는 영화 매체들도 있고 네. 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아카데미라는 게 후보작이 나오고 또 결과를 발표하지만 하루에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레이스를 길게 하는 오스카 거란 레이스?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레이스를 쭉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영화가 유리하고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결과가 나와서 그런데 헤어질 결심이 오스카의 국제장편상에 적어도 후보로 오를 확률이 저는 거의 뭐 한 8, 90%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꾸준히 다른 영화상들에 네. 출석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카데미 상의 어떤 지표가 되는 또 몇 가지 상이 있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대충 보통 말하는 게 이제 골든글로브라든지 배우 조합상. 그다음에 영국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총 2개 부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국제장편 영화상에 해당하는 상에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골든글로브에도 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아카데미 레이스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틀린 거죠. 예측이. 3년 전에 기생충이 4관왕을 하기도 했으니까 아직까지 아시아 영화에 대한 뭐 차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이번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네. 아카데미 회원들은 헤어질 결심을 생각보다 덜 좋아한다. 그냥 이거가 결론인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이. 네. 저는 이 선정한 기준이 되게 궁금한데, 네. 사실 소수 정예로 심사를 하는 3대 영화제랑 다르게 아카데미는 한 9천여 명 되는 회원들이 투표를. 뭐 10,000명 넘지 않았나 아, 싶어요. 그래요? 회원 수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서. 근데 이제 10,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3대 영화제라고 하는 뭐 칸느나 뭐 베를린이나 베니스에서는 그래봤자 10명도 안 되는 심사위원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서로 막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회의도 하고. 네, 그렇게 네. 논전을 벌이고 또 만장일치 그렇게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카데미는 그게 아니고 정말 대선 후보 무슨 선거네요. 총선 후보 하는 네. 것처럼 10,000명이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잘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국제 장편 영화상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카데미가 직능별로 투표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촬영상이라고 한다면 촬영 스텝이나 촬영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한단 말이에요. 아, 전문적으로?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후보를 고르게 되는데 작품상처럼 예외 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 장편상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 투표하나요? 아카데미 회원은 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투표하기 전에 몇 가지 요식행위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 나라에서 올해 아카데미에 출품할 우리의 대표 작품은 이겁니다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죠. 한국에서는 그걸 누가 추천을 하냐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해요.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결심을 출품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올해 아카데미의 우리나라 영화를 국제장편상 후보로 심사해 주십시오라고 출품하는 나라가 모두 몇 개국이었냐면 92개국이에요. 그럼 그 92개국의 출품작들을 예비 후보로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92개 작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나라의 한 거의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출품을 하는데 네. 이 아카데미 10,000명 회원들이 그 92개 작품을 미리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영화 일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투표의 편의를 위해서 쇼트리스트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쇼트리스트를 만들어서 10편이나 15편을 다 이 상대로 해서 투표를 해주세요라고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제시를 해주는데 그 쇼트리스트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위원회가 이제 만들죠. 올해 같은 경우 15편이었고요. 네. 근데 놀랍게도 15편 후보 안에는 헤어질 결심이 들어있었는데 최종적으로 5편 안에는 빠지는 이변이 생겼죠. 그러면 5편으로 갈 때는 네. 아카데미 회원들 다 투표하는 거예요? 다 투표하겠지만 15편을 다 본 사람은 제 생각엔 절반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자기가 15편을 다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이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된 작품들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이 많아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뭐 성스러운 검이라든지 혹은 이제 멕시코 영화로 이미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다 받았던 이냐리투 감독의 뭐 바르도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떨어진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저희가 한국에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헤어질 결심이죠. 버라이어티라는 미국 업계 사실의 정통한 그런 잡지가 이제 버라이어티인데요. 올해 국제장편상 이 후보의 리스트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독립된 기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AP통신 같은 데서도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헤어질 결심이 후보에서 빠진 건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요.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 선두 주자였잖아요. 데일리메일 평점도 1등이었고 평점도 평점이었지만 그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이라는 수상 자체가 굉장한 거고요. 한국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은 게 임권택 감독밖에 없거든요. 다만 우리 앞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선례가 있는 거잖아요. 기생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생충의 석권은 한국 영화계의 초경사 중의 경사이고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그랜드 슬램이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작가님 탄성 지르는 거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때도 국제장편영화상 후보에 오를 거라고 예측했고요. 실제로 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받았잖아요. 재작년에 뭐 미나리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미국 영화이긴 한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를 것이다 혹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았는데 그건 제가 예측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대충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경우에는 그 흐름상에 헤어질 결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탈락되는 굉장한 이변이 일어나서 네, 사람들이 좀 굉장히 놀라고 평론가님도 방송에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네, 뭐 어차피 사실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응원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예측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나리 때라든지 혹은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럴 때는 예측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와 이동진 씨 역시 전문가네 이걸 맞추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놀랄 게 아닌 게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레이스 끝에서 아마도 후보에 오를 것이고 아마도 결과적으로 수상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치킨 것인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죠. 저는 점쟁이가 아니다라는 걸 당연히 이 시간에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아카데미 국제장편상의 이 후보로 올라간 것 자체가 기생충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그런 없었어요. 쾌거를 네, 쇼트리스트에 올라간 것조차 3번밖에 없었어요. 버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있었고 헤어질 결심까지 딱 3번 있었거든요. 쇼트리스트가 한 15개? 10개에서 15개인데요. 그렇게 보면 아카데미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선구안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3편이 지난 한 5, 6년간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들 중에서 제대로 고른 3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번에 아카데미 그 국제장편상 후보들이 오른 작품들을 보면 다 훌륭한 작품들일 거예요. 아, 헤어질 결심이 의외로 떨어졌구나 라는 것. 두 번째는 헤어질 결심이 기생충만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호불호가 없는 폭넓은 작품은 아니구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죠. 제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일까 어제 하나 봤거든요. 아르헨티나 1985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서 그 군사 정권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탄탄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게 영화 미학적으로 헤어질 결심만큼 훌륭한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헤어질 결심은 한 8, 90%의 확률로 후보에는 최소한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아카데미 시상식이 올라가게 되면 서부전선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헤어질 결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장편상은 두 영화 중에 하나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놀라기도 했는데 사실은 한국영화제도 그렇고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런 이변은 언제나 있고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시상식이 있잖아요. 영국 아카데미는 2월 20일에 하는데 그때 또 수상을 기대해 볼 그럴 수 있지 수도 않을까.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를 가장 그 사람들이 이게 신경 쓰는 것은 아카데미의 권위보다는 아카데미 인기죠. 미국 아카데미만큼 견딜 수는 없고요. 대중적으로 실제로 영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가씨로 받으셨어요. 네. 박찬욱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안 받든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지금 후보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헤어질 결심에 대한 제 견해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는 그 영화가 탁월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실제로 헤어질 결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워하실 일이지 그것 때문에 견해를 수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헤어질 결심을 사실은 다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기생충도 심지어는 그 훌륭한 영화이고 그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것 같은 영화들도 기생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건 마찬가지로 헤어질 결심도 평상시에 이 영화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평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견해가 꼭 틀렸다고도 말 못해요.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니까. 네. 다만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떨어지게 된 결과를 놓고 헤어질 결심이 원래 그 정도 영화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평가절하를. 네, 근데 그것은 그냥 판이 깔려서 그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뿐이고 그냥 아카데미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봤자 흔하디 흔한 불륜 영화인데 한국에서 괜히 별것도 아닌 영화를 띄웠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화의 그 가치를 말할 때 소재로 말한다는 것은 가장 저차원적인 얘기고요. 이 영화를 흔하디 흔한 불륜 영화라고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세기, 21세기에 나온 외국 그 아시아 영화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영화가 뭘까? 화양연화거든요. 화양연화도 흔하디 흔한 불륜 영화고요. 그 다음에 문학사에 남는 걸작 중에 하나인 안나 까레니나도 흔하디 흔한 불륜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다 라는 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아카데미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탑건이 촬영상이 아니라 작품상 후보에 들었고 아바타 물의 길이 네. 아바타 1에 이어서 맞아요. 또 작품상 후보에 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아카데미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는 않죠. 투표를 네. 통해서 결정하는 거긴 하지만 표심의 향방이라는 게 아카데미가 지난 몇 년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시상식의 시청률이 계속 떨어져 온 그런 상황이고 아카데미가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외연을 확대하려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탑건 매버릭이나 아바타 2를 끌고 들어온 것은 그런 어떤 대중성에 닿아 있는 어떤 그런 선택처럼 보이고요. 물론 표심이지만. 근데 이번 그 노미네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만점 주셨죠. 그리고 또 서부전선 이상 없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노미네이션 될 줄 몰랐어요. 11개, 9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두 작품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시상에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의외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엘비스 같은 작품도 네. 사실은 국내 개봉이나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비평적인 측면이나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작품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잘 만들었지만 근데 엘비스도 8개 부문에 올랐어요. 후보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 시상 그 노미네이션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이는 측면이 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여우 조연상에 2명이 후보에 올랐는데 네. 그중 한 명이 이제 국세청 직원으로 나오신 분까지 여우 조연상에 올랐더라고요. 제이미 리 커티스 같은 대배우를 이제 국세청 조연이라고 말하면 너무 그 영화에서 거고요. 이제 비중이 그쵸.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둘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고 거기 배우 4명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할 것 같다라는 예감은 오죠. 사실은 전 그 보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굉장히 자전적인 영화로 또 격찬을 받고 있는 페이블먼스
파벨만스 이 작품이 좀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역시 생각보다는 덜 받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경우는 다른데요. 이제 아카데미 영화들을 이제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아카데미에 거론되는 영화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가 애프터선이거든요. 저한테는요. 근데 애프터선 같은 작품은 정작 작품상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10개 나무 중에 주연상 후보에 하나 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다 이변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상에는 이변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버닝 같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버닝 같은 작품이 칸네 영화제에 출품됐을 때 칸네 영화제에서 심사하는 사람들과 칸네 영화제를 같이 따라가면서 취재하고는 어떤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죠, 물론. 가네에 가게 되면 거의 모든 기자들이 업계 사람들이 참고하는 게 스크린 데일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스크린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발행하는 하루하루의 소식지인데 잡지죠. 거기서 나오는 별점이 상대적으로 더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독보적 1등이었는데 당시 1등일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스크린 데일리 칸느 영화제 역사상 1위였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버닝이라는 영화가 탁월하기도 하고 네. 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버닝이 어쩌면 황금종려상을 아니면 적어도 중요한 상을 이라고 네. 예상했는데 아예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단 이건 정말 말이에요. 음모론이 신빙성이 있겠네요. 아니요, 음모론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심사위원들은 버닝을 덜 좋아하는 거죠. 네, 그냥 아주 간단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 떨어졌다? 그냥 아카데미 회원들은 헤어질 결심을 덜 좋아하는구나. 버닝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무관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버닝이 뭔가 중요한 상을 받을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게 설레발이 아니에요. 그냥 흐름상으로는 실제로 받는 것이 정배처럼 보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애초에 버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막 떠들썩거렸던 것이 사실은 설레발이었다. 버닝은 그게 안 되는 영화다. 라는 식으로 폄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상이라는 게 결정되는 것은 투표나 이런 과정만 보게 되면 사실은 언제나 의외성도 있고 이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선택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그 작품의 광의를 가리지 못하는 사례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 작품상이 뭐예요? 아카데미. 작년 기억나세요? 코다죠. 코다잖아요. 완전 이변이었죠. 네, 이변이기도 하지만 코다가 작품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역시 걸작이었어. 나는 못 알아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이상한 선택이고 이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코다가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이다라는 영화에 대해서 괜찮은 영화고 가슴 따뜻한 영화, 잘 만든 영화이지만 그 영화는 전혀 뛰어난 영화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최고상을 코다한테 줘? 이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헤어질 결심이 후보에 들어갔다, 후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혹은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배제나 승인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네, 국제장편상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리스트나 또 나머지 부문이라는 걸 보게 되면 대충 각이 나오죠. 역시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견제하고 역시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흐름으로 가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받을 확률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골든글로브에서는 네. 아르헨티나 1985가 받았던데요. 골든글로브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오랜 세월 이 아카데미 바로 앞에 있는 상이다. 그다음에 시상 부문이 겹친다라고 해서 되어 있지만 공신력이라는 측면에서 심지어는 할리우드에서 일부 사람들은 뭐 반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요. 2021년에 특히 꼭 그때가 아니라 사실 네. 골든글로브를 누가 어떻게 시상하느냐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카데미에 비하면 예를 양대 들어서 산맥이 아니었군요. 양대 산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골든글로브는 또 이제 부문도 둘로 나뉘어 있고 코미디 뮤지컬과 드라마 부문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주요 부문들 중에서 이제 국제장편상 다시 말하면 영어권이 아닌 그런 그 언어로 제작된 영화 중에서는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추측컨대 국제장편상 말고 다른 부문에서도 받을 확률이 좀 있죠. 근데 또 감독상 후보에는 못 올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최근 추세는 감독상 후보의 5명 중에 하나 정도는 보통 외국어로 만든 사람을 요즘은 끼워 넣습니다. 지난 한 몇 년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마이 카가 그랬었죠. 네. 올해는 5명이 다 그대로 다 영어로 만든 케이스만 들어가 있고요.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서 바로 기생충처럼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그 영화 로벤 웨스틀룬드 영화가 감독상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영화는 영어예요. 영어로 만들면 국제장편상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다른 작품을 출품을 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독상 후보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국제장편상 후보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표는 다 그렇지만 표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를 저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생중계 같은 거 해설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들인데 그 시기에 특별히 각광을 받는 영화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근데 지금 그 표심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걸 보면 투표한 사람들이 이런 걸 고려했을까? 이렇게 또 혹시 추측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영화들 혹은 아시아권의 출신들의 감독들이 이제 아카데미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어요. 그 최고는 기생충이죠. 약간 트렌드군요. 뭐 그러기도 하죠. 실제로 아카데미가 굉장히 이제 문호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 방향은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카가 단순히 국제 장편상을 받기는 하나밖에 안 받았지만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감독상 후보, 작품상 후보 다 올라서 4개 부문에 올랐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란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들어가 있고 감독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물론 미국인이지만 중국계 미국인이고 다니엘 관. 그리고 또 2, 3년 전에는 또 노매드랜드에서 받았던 사람이 역시 또 중국계 미국인이잖아요. 클로이 자오. 네. 그 다음에 미나리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 영화이지만 아시아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잖아요. 네, 정혜석 감독님. 그리고 또 한국말로 하잖아요. 지난 3, 4년간 보면 아시아계 영화들 혹은 미국인이 만든 영화,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화들이 이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활약을 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반작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안배를 하려고 하는. 모르죠, 그거야. 네. 근데 사실 이제 투표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어떤 그 표의 쏠림 현상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로 라미 말렉 같은 배우가 상을 받았는데 아주 뛰어난 연기지만 나무주연상인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와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투표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해 보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모든 흐름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순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어떤 영화, 어떤 사람이 가져가느냐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시상 결과는 영원히 남지만 그 시상 결과로 그 사람, 그 영화의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특히 이제 작년 작품상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영화가 어느 정도길래 혹은 저 영화 어떤 영화인지 보고 싶다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계기로 만들면 가장 풍성하게 영화제를 혹은 영화상을 즐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배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였던 영화 헤어지기 결심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 혹시 도박사 사이트에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없으셨어요?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도 조금 잘 알 거 아니에요. 오늘 틀렸잖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이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